안녕하세요. 빗달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리스크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현대산업개발과 종합상사였거나 부동산 개발이 주였던 두 회사의 급성장에 대해서 너무 극명하게 같은 건설과 부동산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동력을 얻느냐 안 얻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네 회사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나항공이 무산이 됐으면 현대산업개발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 상승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 때문에 상승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요? 우선 현대산업개발의 PER입니다. 2.46. 업종 PER이 한 6.0, PBR은 0.46. 사실 PBR은 청산할 때나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고 부채율이 높지도 않고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은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거든요. 그러니까 PBR은 별 관심이 없고요. PER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업종 PER과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는 대우건설이라든가 이런 해외 쪽에 주력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사, GS건설이나 대우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현대산업개발은 거의 해외 부분들에 대한 건설, 저가 수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알차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건설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업종 PER하고 비교를 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고, 근데 퍼가 2.46이라는 건 지금 현재 기준인 거고, 2,500억의 인수대금의 첫 자금 인수대금에 계약금을 거는 게 있죠.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순손실을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PER은 많이 변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비슷한 금액 정도의 PER이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순손실이 그만큼이 발생된다는 건 1년에 한 60, 70% 정도, 영업이익은 한 50% 정도가 손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 부분들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대산업개발은 저렴한 편인 거죠. 주가가. 재무지표로만 봐도 2018년도에 주가가 7만원까지 최고가를 찍었었고, 2019년도가 최고가가 한 48,000원. 최저가가 23,000원이었죠. 올해 코로나가 터진 해에 가장 최저가가 한 12,600원이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뭐가 조금 차이가 있냐면, 이분들을 객관적으로만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올해는 유상증자를 했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많이 희석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정 주가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재무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낮죠. 낮긴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희석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다시 돌아가서 삼성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이 됐는데 전면적인 리스크가 감소했으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회사들은 주가를 거의 한 50% 정도 이상 상승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다른 쪽에 반대 의견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의견이냐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렴한 건 맞지만 성장 요인이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 때문에 현재 유상증자한 금액, 현금을 들고 있다라는 것 말고는 실제적으로 상승에 대한 요소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라는 두 가지로 갈리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게 상승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는데, 희한하게 박스권에 갇혀서 2만원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매도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한 3개월 정도가 지속되어 왔어요. 그래서 참 이해가 사실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에 삼성증권이 아주 좋은 얘기를 갖다 써놓은 게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주안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금호산업이, 현대산업개발이 금호산업에다가 해지를 통보한 게 아니죠. 금호산업이 인수계약 해지 통보를 현대산업개발에게 한 거죠. 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쪽에다가 재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부채가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했죠. 재실사를 요청을 했는데, 금호산업이나 채권단 쪽에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인수 의사가 없다라는 걸로 판단을 하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거죠.
이 부분들은 왜 중요하냐면 2,500억의 계약금을 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정 소송이 이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명분인 거죠. 이제 그 부분들 가지고 굉장히 다툴 예정인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찌됐든 아시아나항공 측의 금호산업이 현대산업개발 측에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유상증자까지 해가면서 2조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의 자금 활용 방안이 애매하다는 거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해왔던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주력으로 할 것이다라는 건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 사업들의 순조로운 추진, 부동산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발휘를 할 거고 정상적으로 수익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라는 거가 일반적인 정론인 거죠. 근데 그분들에서 조달한 현금의 향후 활용 방안의 활용 방안이 이제 기업 가치를 결정할 것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일 거냐라는 거죠. 사실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했던 건데, 그분들이 무산된 건 현대산업개발한테는 1,000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터진 게 1,000원이었었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인수를 한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졌으면 현대산업개발은 굉장히 위험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1차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동산에 땅을 갖다 매수하고 기존에 있는 계약돼 있는 분들로 이행을 하겠죠. 이제 현대산업의 2조 원 현금 총알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주택 건설 쪽으로 가겠죠. 기존의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이제 지금 마련한 돈의 일부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의정부 주상복합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계속 해왔던 업무에 투입을 할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다만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건설업계에서는 개발 사업보다는 새로운 인수합병에 도전할 것이다. 근데 이분들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기존에도 없었었고, 특별하게 이렇게 잘 해온 적이 없어요. 그 히스토리를 한번 좀 보려고. 그 HTC 그룹이죠. 거기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한 거죠. 현대산업개발이. 근데 HTC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한 3-4개 정도의 회사가 가장 큰데, 그 중에 이제 영창도 이제 악기 회사도 이제 매입을 하고 했었는데, 글쎄요, 그거는 별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건 유통 중에 하나인 HTC 아이파크몰이죠. 용산 아이파크몰인데, 신종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도 그렇게 좋은 어떤 성적을 거뒀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점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저도 기존에 예전에 처음에 이제 상장할 때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현대 EP. 이 회사도 지금 그렇게 이제 화학 쪽이 좀 어렵다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장성이라든가 어떤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 부동산 쪽에서 다른 쪽에 굉장히 좋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분들에 대해서 왜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M&A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부정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 회사는 현재 상승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대산업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2,500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냐는 거죠. 이걸 순소실로 처리하게 되면 실제로 PER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장성을 담보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법적 다툼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거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쌓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재무적인 어떤 상태가 더 안 좋아졌을 거라는 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실사를 요청했다는 분들은 명분 쌓기 이게도 맞고, 실제 인수하려고 해도 그 부분들은 필요한 분들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을 가능성이 100%는 아니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라도 받게 된다면 호재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적게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한 35,000원 정도 이상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식은 이제 미지근한 상태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박스권을 사고 팔고 하는 정도의 어떤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시아나를 포기한 현대산업개발 목표 주가 40에서 60% 상향. 삼성증권이라든가 KTB 투자증권, KF 어떤 경우는 이제 100% 이상 한 5만 원 정도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도 가능한 분들이죠. 이 부분들인데 이제 시장이 지금은
건설주에 대해서 그렇게 성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상승을 갖다 이제 매수를 하고 떨어지면 올라 상승하고 어떤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 있는 이제 형국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이 그러면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냐 없겠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서울시하고 강원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2017년도인가요? 한 2, 3년 전에 이미 계약을 맺고 어느 정도 이제 1차 입찰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운대 역세권이 이제 강북 쪽에서는 거의 이제 2조 5천억 정도 의 사업비만 이르는 정도의 동부권 최대의 개발 사업으로 꼽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 부분을 굉장히 키우겠다라는 건데 2017년도에 코레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추진 중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현대산업개발이 해왔던 부산 쪽의 대연 8구역 재개발. 근데 이게 두 2파전인데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 그 다음에 포스코건설인데 기존까지 현대산업개발이 잘 해왔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낙찰돼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내세웠더라고요. 이제 입주시 뭐 조합심 부담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뭐 1년간 유예를 해준다든가, 뭐 이주비 보장이라든가, 뭐 다양한 설계, 상품성 브랜드 뭐 여러 가지 조합원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해서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최대어죠. 하반기 가장 큰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이제 꼽히는 쪽이 동작 쪽의 흑석 구지구 이제 11지구인데 현대산업개발이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11구역 지구인데 이 부분들이 될지 안 될지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대부분의 이제 건설사가 대부분이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수주가 가능성이 얼마 정도 있는지는 이제 판단하기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들을 보는 이유는 이제 올해 말고 내년에도 이제 후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부동산 개발이 붐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리고 그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현대산업개발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HTC에서 인적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M&A를 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거가 하나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풍부한 자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M&A를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의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개발이 계속 될 가능성은 높지만 이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성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성장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뭐 PBR은 0.2, 0.3, 뭐 그다음에 PER은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뭐 이 부분들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장성만 담보를 한다면 충분히 투자를 해도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박스권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경우만 해도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은 항상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종목은 이제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인데 이 회사가 참 재밌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게 기존에 이제 어떤 종합상사 역할을 많이 했던 회사였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건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큽니다. 건설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건 이제 코오롱 글로벌의 자체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얘기인 거죠. 20년 2분기 이제 경영 실적인데 건설 부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이제 유통, 이제 상사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 부문이 이제 성장은 한 5%밖에 안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한 72%가 좀 이제 호조를 보였죠. 원가율 호조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인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건설 부문 중에서도 이제 건축 사업이 뭐 이 정도의 뭐 큰 규모의 차이가 없죠. 이제 주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토목 이제 환경인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인프라 쪽인 거죠. 인프라 분들이 이제 6천억 정도, 5천억 정도로 했었는데 한 8천억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풍력 발전 사업이 관련돼 있는 이제 60% 정도가 진척이 되어 있는 한 2조 정도의 신규 수주를 했다라는 거죠.
수주가 됐다라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영업이익이 잡히는 게 아니고 매출이 잡히는 게 아닌 거죠. 이제 단계별대로 이제 매출이 잡히고 그 다음 단계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수주 잔교대로 건설이 매출이 된다면 4.4배 보유향으로 매출 성장 지속적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은 코오롱 글로벌은 이제 성장 동력을 이제 풍력 쪽에 어느 정도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부분들도 뭐 이런 이제 뭐 지역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국에 이제 이런 건설 부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이제 풍력단지, 풍력 발전의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육상 풍력은 이게 큰 규모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38메가와트, 43메가, 21메가, 36메가 이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 부분들을 진행해 왔다는 얘기는 이제 개인 이제 민간 발전 회사가 해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그래도 어떤 정도의 경험치를 쌓아왔고 EPC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분들로 향후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들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예정돼 있는 프로젝트가 446메가와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들이 8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사실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 진행 현황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로 이제 본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로 아까 그 금액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건 이제 해상입니다. 해상에 완도 해상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도 한 400메가와트. 기존에 있는 조각은 아주 뭐 이걸 전체를 다 합해도 모자란 정도인데, 기상탑 설치 완료가 됐다. 이 부분들도 이제 정확하게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분들인데, 어찌됐든 이 풍력 발전 회사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코오롱 글로벌이 굉장히 최근에 급반등을 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제 관심 있는 이제 쪽이 SK 쪽에서 다양한 쪽에 빈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SK D&D라는 회사가 부동산 개발 쪽이 원래 한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였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떤 아파트나 이런 쪽들이 아니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모듈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상업용 건물 쪽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워타워를 이제 본인들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 사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공실률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대부분들이, 뭐, 센터라든가, 가산 SKV 센터, 물론 오피스탈 개발이라든가, 생각공장 대시장 플러스라든가 굉장히 복합 건물 위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모듈러 사업 쪽도 좀 개발 위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틈새하고 향후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작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승자가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모습이 조금 인상이 좀 깊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또 재밌는 게 ESS 쪽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 그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장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ESS죠. 근데 이 SS를 이제 사업으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진짜 있어요. SK케미칼 청주라든가 울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진천, 수원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실적을 거두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오겠다는 얘기였던 거였고, 풍력이든 뭐 화력이든 뭐든.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이 있던 건 SKD&D도 마찬가지, 아까 코오롱 글로벌도 마찬가지. 육상이요, 해상 풍력 사업도 속도를 낸답니다. 이게 SKD&D의 울진 풍력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아까 코오롱 글로벌에서 비슷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SKD&D가 육상위에서 해상 풍력까지 사업 조변을 확대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독보적으로 국내 1위의 육해상 풍력 개발 운영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추진 중인 해상 풍력입니다. 육상이 아닌 해상 풍력이 총 700메가와트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그 코오롱 글로벌은 400메가와트 정도의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그쪽도 한 800메가와트 정도가 되는 거죠. 육상 400, 그 다음에 해상 400. 목표치죠. 이제 그 분들인데 수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제가 안 서는 분들인 거고. 어찌됐든 SKD&D는 해상 풍력만 가지고 총 700메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현재까지 진행한 총 풍력 발전 규모 84배 대비 10배 육박한다. 전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국내 1위의 육해상 풍력 사업자로 올라선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인 거죠.
그 다음에 해상풍력에 기대를 거는 이제 기업들, SK까지 사업 강화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SK그룹 중에 이제 SK E&S가 800메가와트의 해상풍력 추가를 검토 중이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오고 있어요. 포스코도 그렇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LS전선 등.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두산중공업은 말을 할 것도 없이. 이 부분이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게 제주도에 있는 이제 한림 풍력단지 쪽인데, 이게 이제 이쪽은 이제 다른 쪽인 거고, 이쪽은 제주도 쪽인 거고, 이제 석유공사 쪽에서 추진하는 쪽은 이제 동해 쪽이에요. 동해 쪽인데, 해상풍력 사업을 이제 동서발전이라고 노르웨이 이제 국영사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겠다. 근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태풍이 몰고 오는 분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돼서 저도 이게 가능한가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 중에 이제 뭐 좀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포스코 풍력발전기 터빈 제조사 두산중공업, 전력 이제 이쪽인 이제 LS전선, 그 다음에 해상구조물력인 포스코. 사실은 이 회사는 이제 기존에 있는 쪽에 풍력을 만들어 본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노르웨이의 구형 이제 석유 회사는 이제 이런 쪽에 글로벌 회사하고 같이 연합으로 일단 스타트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술 이전을 받으면서 이쪽 산업에 역량을 키워서 계속 대한민국이 수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공급 체계 구축의 상호협력의 MOU를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근데 포스코, 현대제철, 제왕제주는 이제 철강 쪽이니까 하부 구조물 쪽에다가 이제 타월 제작할 때 뭐 제작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어찌됐든 현재 124메가와트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한 100배 정도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분들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60% 성장했던 부유식 해상풍력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는, 보통 석유 시추선이라든가 이제 어떤 분들을 할 때 반드시 설치를 해서 호텔식으로든 이런 이제 하부 구조물이 생기게 되죠. 고정식도 있고, 이제 밑에서 어느 정도 하부 구조를 받치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흔들리면서라도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찌됐든 이 모델이 성공을 한다고 하면 해상풍력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 같은 건설주, 뭐 부동산이니까 이제 뭐 건설주라고 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개발 쪽이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한쪽은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매출과 높은 어떤 EPS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이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있고, 반대로 성장성을 담보로 했다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1조 가까이 매출이 올라가, 시가총액이 1조 정도를 형성할 정도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건 성장성이라는 거죠.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테슬라의 PER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산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인 것처럼, 자, 앞으로 이 분들이 실적이 나온다면, 만약에 이 종목들도 3강 MNT라든가 이런 만큼 안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이 회사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많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어떤 실적이 동반돼야 되는 건 맞지만, 향후에 실적이 동반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그 다음에 그거에 정부의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